아무리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라도 꿈을 좇는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스위스가 물가 최고, 임금 최고, 자연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동안 한 청년은 정반대의 이유로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스위스에 다시 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요. 그는 왜 강산이 2번은 바뀔 만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어봅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코바예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오후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이웃들이 정원에서 서로 손을 흔들어주는 조용한 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세 아들의 엄마이고 남편은 동네 공장에서 일해요. 제 삶은 단순하고 행복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걸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봄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식탁 위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길 아래쪽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저희 부엌 커피 향과 섞여서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큰 아들 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 팀이 골을 넣을 뻔할 때마다 목소리가 크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었죠. 막내 아들 다윗이 부엌 식탁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6살이었는데 부드러운 갈색 머리가 아침마다 항상 삐죽삐죽 서 있곤 했어요. 작은 손으로 딸기잼을 바른 식빵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모든 일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먹을 때는 아주 작게 베어 물었고요. 그림을 칠할 때는 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는 완벽한 줄로 주차시켜 놓곤 했죠. 제가 제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있을 때 다윗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누군가가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작은 헐떡거림 같은 소리였어요. 다윗을 바라봤는데 얼굴이 변하고 있었어요. 갈색 눈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크게 떠져 있었어요. 손에서 식빵이 떨어져서 바닥에 푹 하고 떨어졌어요. 다윗아?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말이에요. 다윗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서 앞뒤로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우유처럼 거의 하얗게 창백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어깨에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온몸이 나무판자처럼 딱딱해졌어요. 팔과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뒤로 돌아가서 흰자위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자 텔레비전 소리도 멈췄어요. 부엌을 향해 뛰어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몸이 바닥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겨울 하늘 색깔처럼 파래졌어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윗을 안아 올리고 싶었지만 움직이기가 무서웠어요. 다윗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속 이름을 불러댔지만 다윗은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다윗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기를 잡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전화 너머 사람과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 아들들이 아빠 뒤에 서서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윗 옆 바닥에서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이상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아주 뜨거웠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속삭여줬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하얀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저희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빠르지만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다윗을 들것에 올리고 파란 담요로 덮어주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의 얼굴에 플라스틱 마스크를 씌워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제게 질문을 했는데 생각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흩어져 있어서 거의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윗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희 차로 따라왔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다윗의 작은 손을 제 손에 잡고 있었어요. 물을 모두 잃은 꽃을 잡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힘없이 느껴졌어요. 구급차가 귀를 아프게 하는 큰 사이렌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다윗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윗의 들것을 둘러쌌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문을 통해 빠르게 다윗을 데려갔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간호사가 플라스틱 의자와 오래된 잡지들이 있는 작은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방에서는 세정제와 슬픔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며칠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시간이었을 그 방에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아들들과 함께 도착해서 저희 모두 별말 없이 함께 기다렸어요. 가끔 큰 아들 중 하나가 다윗이 언제 괜찮아질지 물어봤지만 줄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저희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회색 머리와 피곤한 눈을 가진 나이 든 분이었어요. 저희 맞은편에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들이 돌멩이처럼 제게 날아왔어요. 다윗의 뇌가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셨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제 어린 아들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할 수도, 저희 부엌 식탁에서 딸기잼을 바른 식빵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의사의 말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알고 있던 건 이거였어요.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윗의 엄마였고, 엄마들은 기계와 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의사를 바라보며 제 자신과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아직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절대 제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9년이 지났어요. 매일 다윗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보낸 긴 9년의 세월이었어요. 기계가 제 아들 대신 숨을 쉬게 하면서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지켜본 9년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놓아주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걸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9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윗이 여전히 그 조용한 몸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방이 제게는 제2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하얀 벽의 모든 금이 간 곳과 기계들이 내는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좋아하던 동화책들을 가져와서 매일 오후에 읽어주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음악을 틀어주고 형들이 자라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가끔 다윗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손가락의 작은 떨림을 보면 제 마음이 희망으로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항상 그건 단순한 반사작용일 뿐 진짜 반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을비가 병원 창문을 두드리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다윗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오래된 노트북을 올려놓고 내 손상에 관한 웹사이트들을 보고 있었죠. 이런 일을 수천 번도 더 했었어요. 항상 새로운 뭔가를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한 조각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뭔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 여성이 쓴 블로그였어요. 수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자신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형이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었대요. 하지만 한국의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형이 눈을 떴대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다시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그 이야기를 3번이나 읽었어요. 사진들을 스크롤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윗의 것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뇌 스캔 사진들이 있었어요. 슬프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대신 미소를 짓고 있는 의사들 사진도 있었고요. 블로그 게시글 맨 아래에 그 한국 병원 웹사이트 링크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클릭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환자들이 걷고, 말하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요. 가족들이 껴안고 기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 병원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으며 밤을 새웠어요. 번역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불가리아어로 바꿔가며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이 병원은 다른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었어요. 불가리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새로운 기계들과 다른 치료법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었어요. 저희 가족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였어요. 다윗을 비행기에 태우고 제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여행을 가야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였어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다윗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제 어린 아들이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들을 완벽한 줄로 늘어 세우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식빵을 조심스럽게 먹던 모습도 기억났고요. 제가 간지럼 태울 때 웃던 소리도 기억났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한국 병원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들으면서 제가 보여주는 블로그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슬프지만 참을성 있어 보였어요. 9년 동안 제가 희망을 품고 찾아보고 기도하는 걸 지켜봐 왔거든요.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집을 팔고 모든 저축을 써야 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친척들에게 맡겨야 했고요. 외국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윗의 생명을 맡겨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저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그 의사들이 저희 의사들이 볼 수 없는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데 필요한 올바른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3개월 후, 저는 구름 위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다윗이 제 옆에 특수 의료용 들것에 누워 있었고요. 비행기는 거대했고 사진에서만 봤던 곳들로 여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승무원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며 제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비행 내내 다윗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윗의 손가락이 제 손에서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희가 함께 떠나는 모험에 대해 속삭여 주었어요. 기적을 믿는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곧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줬고요.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작은 창문 밖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도시가 보였어요.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과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빠르고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공항에서 특수 의료진들이 새들것과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어와 섞인 영어를 조금 하시면서 다윗을 소중한 화물처럼 다뤄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발달된 것 같은 구급차에 저희를 태워주셨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지켜봤어요.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아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상점들과 식당들과 학교들이 있었는데 모두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일부였어요.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늘을 반사하는 유리벽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모든 게 깨끗하고 밝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현대적인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로비에는 물이 흐르는 분수와 사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의 간호사가 다윗의 새 병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과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장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향의 병원과는 다른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윗의 새 침대 옆 낯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제 진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희망을 세계 반대편까지 가져왔고 이제 그것이 놀라운 무언가로 자라날 수 있는지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맞은 다음 날 아침 모든 걸 바꿔놓을 의사를 만났어요. 니콜라 데브레브 박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9년 동안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의사와도 달랐어요. 다윗을 바라보는 박사님의 눈에는 슬픔 대신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포기하는 말 대신 질문을 하고 계셨죠. 데브레브 박사님은 키가 크시고 검은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의 침대 주위를 움직이시는 모습이 절망적인 케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퍼즐을 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전등으로 다윗의 눈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다윗의 팔과 다리를 만지시며 어떤 반응이라도 있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계셨고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실 때처럼 집중해서 다윗의 심장 소리와 호흡을 듣고 계셨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다윗을 진찰하신 후 데브레브 박사님이 제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불가리아에서 가져온 다윗의 두꺼운 의료 기록 파일을 펼치셨어요. 중요한 책을 읽으시는 분의 집중력으로 예전 뇌 스캔과 검사 결과들을 살펴보고 계셨죠. 그러고 나서 제 심장을 거의 멈춰버릴 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군의 뇌를 새로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기계들이 불가리아 것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씀이 폭풍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햇빛 같았어요.
9년 동안 의사들은 다윗의 뇌 스캔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하지만 데브레브 박사님은 더 좋은 기계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틀 후 다윗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발달된 MRI 기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하고 하얀 기계에서 거대한 컴퓨터처럼 부드러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다윗을 기계 안에 넣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유리창을 통해 지켜볼 수는 있었어요. 스캔이 거의 2시간 걸렸어요.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과 컬러 사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이미지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굴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흥미로워 보였어요. 스캔이 끝났을 때 데브레브 박사님이 진료실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벽에는 뇌 사진들과 의료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윗의 새로운 스캔 결과들이 희망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데브레브 박사님이 컬러풀한 뇌 이미지의 여러 지점을 가리키셨어요. 그 부분들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색깔들이 예전 기계들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뇌 활동을 보여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윗의 뇌가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조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깊숙한 곳에 불가리아 기계들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곳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따님의 아들 뇌가 저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데브레브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라도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항상 나은 거죠. 저는 화면 속 그 아름다운 컬러 점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다윗의 뇌 스캔 어둠 속에 흩뿌려진 작은 별들 같아 보였어요. 그 작은 빛 하나하나가 9년 동안 숨어있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진짜 치료가 시작됐어요. 데브레브 박사님이 다윗을 도와줄 다른 의사들과 치료사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연구하는 전문가로 똑똑한 눈을 가진 다니엘라 소프코 박사님이 계셨어요. 다윗이 단어 사용법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따뜻한 미소의 언어치료사 미하엘라라고 선생님도 계셨고요. 첫 번째 치료는 부드러운 물리치료였어요. 마르코스라는 친절한 치료사가 다윗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근육들이 움직임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르코스 선생님이 다윗의 손과 발을 마사지하며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듯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주고 계셨어요. 둘째 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다윗의 침대 옆에 앉아서 용감한 작은 쥐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9년 동안 완전히 가만히 있던 다윗의 오른손이 아주 작게 움직였거든요. 집게 손가락이 딱 한 번 떨렸는데 너무 빨라서 놓칠 뻔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다윗의 손을 꼼꼼히 지켜봤어요. 몇 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나타났어요. 엄지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이요. 슬로 모션으로 꽃봉오리가 피는 걸 보는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진짜였어요. 저는 마르코스 선생님을 불렀고 선생님이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제가 본 걸 말씀드렸고 저희는 함께 다윗의 손을 지켜봤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치 다윗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손 전체가 살짝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마르코스 선생님이 몇 년 만에 보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윗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고 다윗이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주셨어요. 다윗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뇌가 다시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윗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복도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불빛 속에서 평화로운 다윗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몇 년 만에 가장 힘차게 들렸어요. 피부도 더 건강해 보였고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거의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던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 희망이었어요. 어둠의 시간들을 버텨내게 해준 그런 절망적인 희망이 아니라 확실하고 증거의 바탕을 둔 희망이었어요.
다윗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저희에게 돌아올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의 움직임이 바로 시작이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손을 움직인 지 3주가 지나고 있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용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다윗의 담요를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여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엄마, 그 말이 마치 하늘에서 온 속삭임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은 여전히 다윗의 파란 병원 담요 끝을 잡고 있었고요. 심장이 1분 정도 멈춘 것 같았어요. 다윗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정말로 말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다윗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숨소리도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래왔듯이 똑같이 일정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죠. 마치 말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윗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볼에 닿을 정도로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조용히 다윗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혹시나 대답해 줄까 해서요. 엄마, 다윗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힘찬 소리였어요. 마치 목소리 사용법을 다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았죠.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9년 동안 흘렸던 그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눈물, 기도가 응답받는 눈물이었죠. 저는 호출 버튼에 손을 뻗어서 간호사들이 뛰어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데브레브 박사님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는데 박사님 눈에서 저를 완전히 믿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사님은 다윗의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을 걸며 그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하고 계셨죠. 거의 1시간을 기다렸지만 다윗은 계속 조용했어요. 혹시 제가 전부 상상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희망이 너무 커서 실제로는 없는 소리를 듣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데브레브 박사님이 막 떠나려고 하실 때 다윗의 눈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어요. 제가 기억하던 그 아름다운 갈색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아보는 눈빛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말이에요. 엄마, 다윗이 3번째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다윗의 회복은 더욱 빠르고 놀라워지고 있었어요. 언어치료사 미하엘라라고 선생님이 매일 아침 다윗과 함께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입안에서 단어들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죠. 선생님이 물, 네, 더 같은 간단한 단어들을 말씀하시면 다윗이 그 소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6살 때보다 더 거칠고 조용해져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내는 모든 말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목요일 아침에 찾아왔어요. 다윗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을 기쁨으로 터뜨려버린 2단어를 말했거든요. 물, 주세요. 이제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필요한 걸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작은 컵에 물을 따라서 다윗이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윗이 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는 건 누군가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데브레브 박사님은 다윗의 뇌가 과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 시간도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 마르코스 선생님이 다윗의 팔과 다리를 도우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다윗의 손가락들이 물건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마르코스 선생님이 만지면 발가락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이 왔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어린 소년 이야기를 다윗에게 읽어주고 있었는데 다윗이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년 동안 약해져 있던 목 근육들이 머리를 받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다윗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얼굴을 창 쪽으로 돌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하얀 병원 벽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빛을 마치 태어나서 처음 햇살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죠. 아름다워요. 다윗이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다윗이 단순히 세상을 다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주 후 다윗이 아무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간호사들이 마치 다윗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환호하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데브레브 박사님도 온 얼굴에 기쁨이 번져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희가 서울에 온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이었죠. 다윗이 다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내려놓았어요. 마르코스 선생님이 혹시 넘어질까봐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데브레브 박사님과 여러 간호사들도 지켜보려고 주위에 모여 있었고요. 다윗이 맨발을 차가운 병원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양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가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다윗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코스 선생님이 옆에서 걸으시고 제가 다윗의 손을 잡은 채로 다윗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 다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윗이 방 전체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침대에서 황금빛 햇살이 기다리고 있는 창가까지 말이에요. 창가에 도착한 다윗은 얼굴을 유리에 대고 아래쪽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다윗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방 전체가 환호와 박수 그리고 기쁜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간호사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고 계셨고요. 저는 제 아들을 두 팔로 감싸 안고 꽉 껴안았어요. 가슴에 닿는 다윗의 힘찬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다윗이 돌아왔어요. 장난감 자동차들을 완벽한 줄로 늘어세우던 제 어린 아들, 식빵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던 아이, 수년 전 저희 집 부엌에서 첫걸음을 떼던 그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이 들고 더 강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 다윗이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행 가방에 옷과 약만 담은 게 아니었어요. 이루어진 희망을, 현실이 된 꿈을, 사랑이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함께 담았어요. 간호사들이 다윗에게 비행기 안에서 들고 갈 작은 불가리아 국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제 아들을 돌려준 그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건물들이 점점 작아져서 장난감처럼 보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감사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다윗이 제 손을 꽉 잡고 완전히 깨어나고 생기 넘치는 눈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윗이 말했어요. 절대 놓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저희의 진짜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인내와 지혜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가능성을 믿었던 엘레나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웁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다윗의 첫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은 당신이 쌓아오신 경험이 결국 어떤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희망을 지켜내는 용기가 가장 값진 자산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지혜와 결단이 누군가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김주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